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14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문을 잠그고 작은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더라고요. 그냥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남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그걸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게 끔찍한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끔찍한 제 남편의 실체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최악의 남편과 살다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제 얘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남편은 저라는 사람을 원한 게 아니고 제 몸만 원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떤 날은 제 남편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애들 때문에 이혼녀라는 꼬리표 때문에 혼자 되는 게 두렵고 겁나서 모든 걸 참고 참았던 제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혼을 결심했을까?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얘기 들려드릴게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손에서 자란 저는 하루빨리 집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새어머닌 잘 따르지 않는 저를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했고 아버진 그 치마폭에 숨어 저보다는 새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 새어머니를 맞이하신 아버지를 용서하기도 싫었어요.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재혼을 결정하신 아버지를 향한 미움만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길 바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서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 구석을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런 중고등학생 시절이 지나고 20살이 되었어요. 대학은 못 갔어요. 집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줄 형편도 안 됐고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거든요. 아버지도 평소에 여자는 많이 공부해봤자 쓸데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시절 저도 공부에 대한 욕심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얼른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별다른 기술도 재주도 없어서 그런지 취업이 쉽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 여기저기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깃집 불판 닦기부터 설거지, 서빙, 주유소, 신문 배달, 우유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 시급도 낮고 고정적인 돈벌이가 없다 보니 돈을 잘 모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2살 때였어요. 동네 마트에 취직이 돼서 개셔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미경 씨, 힘들지? 이거 마시면서 해? 아, 점장님, 감사합니다. 어때? 일은 좀 할만해? 내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 아픈 것만 빼면 괜찮아요. 손님 없으면 눈치껏 앉아서 좀 쉬어. 그래도 돼요? 우와, 감사합니다. 마트 점장이었던 그 남자는 유독 저에게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퇴근할 때마다 집에 가서 먹으라며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들도 챙겨줬고요. 제가 조금만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사무실로 불러내서 따로 쉬라고 하기도 했어요. 미경 씨, 내일 쉬는 날에 뭐 해? 딱히 약속은 없긴 한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괜찮으면 영화라도 볼까? 끝나고 간단하게 술 한잔 해도 좋고. 좋아요. 그럼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점장님의 친절이 그리 싫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는데 무뚝뚝한 아빠와 달리 매일 다정하게 챙겨주는 점장님을 보니 든든했고 제 편이 한 명 생긴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기대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다면 점장님과 저희 나이 차였어요. 점장님은 저보다 14살이나 많았거든요. 제가 22, 점장님이 36이었어요. 하지만 또래와 사귀었을 때보단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기댈 수 있는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장님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4개월쯤이었어요.
점장님이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아, 나한테 시집 와라. 나랑 결혼만 해주면 우리 미경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자신 있어. 근데 오빠 전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결혼 준비도 아직 하나도 못했어요. 미경이가 준비할 게 뭐 있어. 이미 오빠한테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돈이고 혼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미경인 그냥 그 예쁜 몸만 가지고 들어오면 돼. 어차피 딴 건 우리 집에 다 있다니까. 점장님,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결혼이란 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좋은 사람이고 잘 챙겨줘서 좋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걸렸어요. 한편으론 좋았어요. 점장님과 있으면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나이에 걸맞은 경제력도 있어 안정적이기도 했고요. 하루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긴 고민 끝에 점장님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2이었습니다. 띠동갑도 훨씬 넘는 아저씨한테 시집 가겠다고 했더니 친구들은 한사코 뜯어말리더라고요. 야, 미쳤냐? 아무리 집이 있어도 그렇지. 저런 늙다리 아저씨랑 뭘 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미찌는 결혼을 해? 솔직히 얼굴도 완전 나이 들어 보여. 40대라고 해도 믿겠다. 아까 보니까 머리숱도 좀 비어 보이던데 너 진짜 괜찮겠냐? 넌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저 남자가 네가 어리겠다. 순진해 보이겠다. 싶으니까 젊은 애 꼬셔서 결혼하려는 수작이지. 난 지금까지 결혼 못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다. 결혼한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친구들하고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제 인생이니 제가 좋으면 하라는 식이셨죠. 좋게 생각하면 절 존중하는 것 같은데 나쁘게 생각하면 딸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매사 이런 식으로 남처럼 대하니 집에선 마음 둘 곳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니던 마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남편의 뜻이기도 했고요. 저도 처음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한두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정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알게 되더군요. 남편은 결혼하고 집에 있을 때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는 날이 많았어요. 처음엔 게임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요. 바탕화면에 직바꿀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더군요. 이건 뭔가 싶어 폴더를 열었는데 거기엔 일명 야동이라고 하죠. 민망하고 야한 동영상 파일이 가득했어요. 남자들은 야한 동영상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고 야동을 안 보는 남자들도 거의 없다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오빠 이거 뭐야? 뭘 이런 걸 봐? 너는 진짜 왜 함부로 남의 컴퓨터를 뒤져? 짜증나게. 대한민국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이런 거 온다 봐. 이거 야동이잖아. 수위가 너무 세지 않아? 오빠 너무 징그러워. 그냥 너도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듯이 그냥 이건 내가 좋아하는 장르고 내 취미 생활이야. 이런 건 네가 이해해줘야지. 제가 모르는 남자들의 세계라고 하니 이해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제가 아직 신혼이라 모르는 게 많기도 했고요. 솔직히 좀 충격이긴 했지만 혼자만의 취미 생활이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야동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따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정말 끔찍하고 괴로워서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선 다들 달라진다더니 제 남편도 그랬어요. 연애할 땐 저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돈 쓰는데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한 달 식비는 거의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마트에서 식자재를 거의 다 공짜로 가져왔거든요. 대부분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거나 임박한 것들로요. 결혼 전엔 저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다며 그렇게 맛집만 찾아다니더니 결혼하고선 외식도 딱 끊었어요. 오빠, 나 오늘 밥하기 귀찮은데 우리 외식 좀 하면 안 돼? 아니, 집에 쌀 있겠다. 반찬 있겠다. 다 있는데 뭐하러 돈을 써?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먹자. 심지어 밥값을 아끼겠다고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었는데요. 집과 마트가 걸어서 20분 거리라 출근하고 나서도 점심, 저녁을 먹으려고 집으로 왔거든요. 매일 삼시세끼 남편 밥만 차려주다 보니 전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낭비하는 것보다 아끼는 게 좋잖아요. 가끔 섭섭하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갈등은 생겼고 부딪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지난달이랑 금액 비슷하지 않아? 야, 눈 있으면 봐봐. 전기는 10kW나 더 쓰고 수도 요금은 지난달보다 1,000원 더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물 좀 아껴 쓰라고 했냐? 안 했냐? 앞으로 설거지할 때도 물 그렇게 세게 틀어놓고 하지 말고 소변 볼 때도 2번, 3번 모았다가 버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안 그래도 오빠 물 안 내리고 나올 때마다 나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 그거 오래되면 변기색도 바래고 냄새도 난단 말야. 청소하기도 힘들어. 그깟 1,000원 많이 나온 거 가지고. 왜 그래, 진짜. 그깟 1,000원? 야, 땅을 파봐 1,000원 한 장이 나오나?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뜨뜻한 방에서 편하게 먹고 사니까 아주 1,000원 한 장이 우습게 보이지? 한 번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달달한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돈을 남편이 다 관리했기 때문에 근처 빵집에 들러 남편 이름으로 외상을 달아놓고 케이크를 사왔어요. 당시 케이크가 2만 원이었는데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아무리 짠돌이라도 이것까지 뭐라 하겠어?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퇴근한 남편이 씩씩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무슨 2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 아니, 오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복덩이가 먹고 싶대잖아. 근데 미쳤냐니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오빤 우리 복덩이가 먹은 게 그렇게 아까워.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네가 돈을 너무 생각 없이 쓰니까 그러지. 솔직히 케이크가 다 거기서 거긴데 꼭 2만 원짜리 사야 돼? 하여간 허영심만 있어가지고 너 그렇게 돈 막 쓰면 버릇돼. 2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에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뱃속에 든 제 새끼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아까워하다니. 너무 서러워서 이날 남편의 잔소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수시로 저에게 야, 너 같은 말로 불렀어요.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내가 오빠 아내인데 야, 네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날 좀 하대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고 그런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너도 진짜 웃긴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데 야. 네가 뭐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더 이상하다. 나는 오빠가 나한테 야, 네 그럴 때마다 자존감도 낮아진단 말야. 오빠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별로기도 하고. 너 자존감 낮은 걸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오빠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가르칠 게 있으면 가르쳐야지.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너도 배울 게 있으면 좀 배우려고 해봐. 자존심만 세가지고 진짜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어휴, 속 터져. 저를 하대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했지만 남편은 절 공감하거나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무조건 본인 뜻대로 행동하려고만 했죠. 제가 말만 하면 본인만 다 옳다고 하니 제대로 된 대화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았지만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다 맞춰주고 살았나 싶은데요. 남편은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라며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남편을 믿고 모두 맡겼고요. 식비는 남편이 일하는 마트에서 가져온 폐기 음식으로 해결했고, 공과금은 남편 통장에서 나가는 식이었죠. 제가 쓸 돈이 있으면 남편이 준다곤 했는데요.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그걸 왜 사냐, 어디다 쓸 거냐 같은 잔소리가 심해 여간 눈치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둘도 없는 자린고비, 짠돌이, 수전노, 노랭이 남편에게 불만은 많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른 수건 짜내면서 사는 동안 저희 부부 사이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았지만 그냥 내가 참고 맞춰 살아야지 하면서 버텼어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 키우는 낙으로 참고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와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합가를 하려면 멀리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반대했죠. 애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라 이곳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도 싫었어요. 아무튼 전 이사는 절대 못 간다고 버텼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은 통보와도 같았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절대 안 가겠다며 버티는데 갑자기 남편의 손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저에게 손찌검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남편의 폭력과 폭언은 멈출 줄 몰랐어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며 저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으면서 죽을 수도 있단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일어나니 얼굴 전체에 피멍이 나 있더라고요. 서럽고 분한 마음에 하루 종일 눈물만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밉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짐부터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어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자신 안 그럴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이거 나! 미경아, 그냥 분이 풀릴 만큼 날 때려, 응? 이거 놓으라고! 당신 나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신 안 때릴게. 엄마, 가지마. 막상 집을 나가려니 애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저 혼자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요. 엄마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막상 애들만 두고 집을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자 그렇게 마음먹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원대로 시댁과 합가를 했어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남편의 명의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시부모님을 뵐 때는 아직 제 얼굴에 시커먼 멍이 지워지지 않았던 때라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너도 참 애가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아비가 말하면 고분고분 알겠다고 하면 되지. 아휴, 우리 애가 참 순한 애인데 네가 애 속을 어떻게 뒤집어 놨길래. 저 착한 애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너도 참 당분간 이 얼굴로 밖에 절대 나갈 생각 마라. 그 얼굴로 다니면 네 남편 욕먹이는 것밖에 더 되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절 때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는 역시 아들 편이었어요.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다 공장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고요. 시부모님 식사도 제가 다 챙겼는데 밥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서면 밥만 하다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지 공장이 바쁘면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에 공장일까지 하니 집에 오면 녹초가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참 체력도 좋더라고요. 당신, 자? 민우 아빠, 나 오늘 좀 피곤해. 그냥 잘래. 에이, 왜 이래? 이리 와봐. 빨리. 나 진짜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그냥 자자. 진짜 너무한 거 아냐? 너 알지? 부부끼리 잠자리는 의무라는 거. 너무 안 하는 것도 이혼 사유야. 아, 몰라. 귀찮아. 야, 이번 주 우리 한 번도 못 했거든. 근데 오늘도 그냥 자라고? 너 내 돈 쓰면서 잠자리는 피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부부야?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도 너한테 돈 못 줘. 사실 제일 힘든 건 남편과 잠자리였습니다. 저는 피곤한 날은 잠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남편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맨날 그 생각뿐이었어요. 임신한 기간에도 빠짐없이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잠자리에 집착하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거부하면 자기가 번 돈을 쓰면서 왜 보상을 안 하냐고 돈을 쓰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성욕이 감퇴한다고 하던데 제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한 번은 시부모님이 계신 집에선 불편하다고 했더니 그 짠돌이 남편이 모텔까지 대실해 놨더라고요. 그 뒤로 시간만 생기면 절 모텔로 부르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도 피곤해 쩔어 있는데 또 잠자리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너무 본인 생각만 했다며 앞으로 저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침대 협탁 위에 그 보상이 놓여져 있었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민우 아빠, 이 돈 뭐야? 어제 내가 보상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돈이 잠자리 대가라는 거야? 그래. 야, 잠자리 했다고? 돈 주는 이런 고마운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 다음에 더 잘하면 내가 따블로 줄 테니까 좀 잘해봐. 솔직히 어젠 좀 별로더라, 당신. 세상에 제가 몸 파는 여자도 아니고 부부관계 후에 돈을 주다니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나 몸 파는 여자 아니야. 이러지 마. 누가 몸 파는 여자래? 넌 생각해줘도 꼭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더라? 나 그동안 네가 잠자리 거부할 때마다 자존심 좀 많이 상했거든. 솔직히 진짜 좀 비참할 때도 있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지. 뭐, 그럼 당신이 요구하면 돈 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너도 돈 받으면 안 하고 싶다가도 하고 싶지 않겠냐? 난 하고 싶을 때 해서 좋고, 넌 돈 생겨서 좋고, 이게 몸 파는 여자랑 뭐가 달라? 생각하는 거하곤 넌 그 불순한 생각부터 바꿔야 돼. 부부끼리 하는데 몸 파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네 머리가 이상한 거거든.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제 감정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남편은 돈을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며 잠자리 후엔 어김없이 돈을 줬어요. 심지어 오늘은 아쉬웠다. 다음엔 돈값 제대로 하라면서 평가질까지 하더라고요. 절 사랑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만 푼다고 생각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요구에 응하고 있지만 자꾸 눈물이 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축축 늘어지는 날이 많고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제 병명은 갑상선암이었어요. 목에 악성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 속도가 빨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과 떨어져 있을 기회다 싶었죠. 얼른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수술을 한다고 하자 남편은 걱정 따윈 안중에도 없고 또 막말을 하더라고요. 평소 몸 관리를 그 따위로 하면 어떡하냐? 돈 잡아먹는 귀신이다. 라면서요. 공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수술할 때도
입원할 때도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야박했던 사람이 퇴원 전날 병실을 찾아왔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었죠. 당신,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웬일이야? 입원비 수술비 아깝다고 노래 불러서 안 올 줄 알았더니 왔네. 마누라 걱정은 됐나 봐. 그냥 속상해서 한 소리 같고 왜 그래? 저기 이거 응. 웬 돈이야? 뭐가 이렇게 많아? 내가 이번엔 특별히 따따블로 넣었거든. 저기 당신 몸 괜찮으면 여기서 한번 어때? 당신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나 진짜 많이 참았잖아. 수술한 사람 병실을 찾아와 돈을 주면서 잠찌리를 요구하다니. 그게 할 소리인가요?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떤 인간이길래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할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와, 당신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어떻게 수술한 사람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이게 진짜? 너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아니 갑상선은 그렇게 위험한 수술도 아니라면서? 제가 이런 인간 이하의 남자와 살 맞대고 십수년을 살았다니.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제 인생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애들도 있으니까 참고 사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식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며 살다간 애들 앞에서 더 험한 꼴만 보일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자기 인생에 이혼은 절대 없다더군요.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했어요. 원래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려 부셔야 분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폭력을 쓸 때마다 증거를 하나 둘씩 모아두었고요. 예전에 맞았던 것도 사진이랑 진단서를 떼어놨어요. 모아놓은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했더니 그제야 남편은 사태가 파악된 것 같았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이혼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 쓰레기였어요. 근데 이혼은 해주는데 나 당신한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못 줘? 아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동안 말 못했는데 사실 나 신용불량자야. 아버지 사업 벌리느라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이 많거든. 사실 그동안 돈 관리는 남편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경제권을 남편한테 다 맡겼어요. 전 남편 신용카드를 사용했고요. 신용카드만 사용해서 모아놓은 현금도 없었어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 모아놓은 돈이 제법 있을 줄 알았는데 신용불량자라니요. 그 긴 세월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온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 생각하면 돈이나 제대로 받아내자 싶었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나중에 자리 잡히면 데려가겠다고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5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나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었는데요. 이곳저곳 발품을 판 끝에 다행히 무보증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방을 구하자마자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아이들과 같이 살 그날만 꿈꾸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한 뒤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 제 앞으로 빚이 1억이나 있더라고요. 저는 살림만 했지 돈 무서워서 대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알아봤더니 전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이었어요. 예전 결혼 생활 기간에 전 남편이 대출을 받으면서 제 허락도 없이 절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고 해요. 차용증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제 도장으로 날인을 했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지가 떨렸습니다. 그 길로 남편을 찾아갔어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받은 돈이잖아. 난 못 갚으니까 당장 해결해. 야, 그 돈 우리 생활비 모자라서 대출 받은 거야. 나만 쓴 것도 아니니까. 엄밀히 따지면 당신도 같이 갚아야지. 근데 어떡하냐? 어차피 난 신용불량자라 돈 갚을 능력이 없어. 1억은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애들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이젠 돈 갚느라 인생이 끝나겠다 싶더라고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신용불량자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 자체가 깨끗한 게 좀 이상했어요. 거기다 남편 집 명의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요. 알아봤더니 남편이 저 모르게 자기 집을 시아버지 명의로 숨겨놨던 거였어요. 명의 이전 날짜도 제가 이혼을 요구한 그 이후였고요. 신용불량자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안 해주려는 꼼수에 놀아나다니.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해준 제가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집 아버님 명의로 빼돌려놨더라?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지? 그래도 15년을 살 맞대고 살았는데 나한테 그렇게 한 푼도 주기가 싫었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돈 한 푼 안 벌었으면서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어차피 너 결혼할 때도 빈손으로 왔잖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실까? 당신 그 돈 벌 동안 나는 뭐 놀았니?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것도 노동이야. 그리고 아버님 공장에 나가서 꼬박꼬박 일했는데 당신들이 나 돈이라도 제대로 줬니? 두고 봐. 나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보상받을 거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번 돈을 왜 줘야 되냐고 되레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그냥 다 자기 거라네요. 당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할 때 그냥 다 포기하고 나온 거라 재산 분할을 진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 분할 재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기막힌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있었던 남편의 건물을 시어머니 명의로 옮겨놨고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빼돌려놨더라고요. 저한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안 주려고 이혼 몇 달 전부터 이런 짓을 꾸민 거죠. 전 빼돌린 남편의 재산을 원위치 시켜놓으라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다행히 모두 인용돼서 7억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다행인 건요. 제 동의 없이 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생활비로 사용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제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집을 마련한 저는 양육권 소송 끝에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애들 양육비도 매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지만 지나고 보면 제가 참 바보 같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남편만 믿고 살았을까요? 사실 그동안 전 남편에게 의지만 할 줄 알았지 뭐라도 혼자 해볼 생각을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여자가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면 되지. 라는 남편의 말에 저조차도 절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볼 겁니다. 50은 아직 시들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이 파이팅 해봐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